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 정석원, 편행곳, 도서출판 잇북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 지인이에요. 정석원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는데요. 참 봐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변에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미리 이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이제 힘들고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해 볼 수 있고요. 세상에서 공부해두면 손해볼 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책 내용을 보니까 꼭 이혼 가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가정이나 친구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혀 이혼 가정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는.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먼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245페이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이를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 드는 꼰대 부모.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얘기하는 꼴불견이 무엇인 줄 아는가? 나이 많고 직급이 좀 높다고 아무 때나 옛날 얘기를 꺼내며 후배들을 훈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저 꼰대. 일단 그렇게 찍히면 여간에서는 이미지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 내가 한창 일할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인 라떼는 처럼 꼰대들은 지나간 얘기를 자주 꺼낸다. 물론 후배들이 선배의 과거 얘기를 무조건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건 아니다. 그런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문제는 직장 상사가 그런 얘기를 아무 때나 반복한다는 것이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무 때나 잔소리를 하면 꼰대가 된다. 누가 예의상 질문이라도 하면 자기 얘기가 큰 도움이 되는 줄 착각하고 친절히 부연 설명까지 해준다. 꼰대는 눈치가 없다. 후배들은 그 직장 상사가 평가자의 위치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의 얘기를 들을 뿐이다. 이런 분위기이니 40대 중반이 넘은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후배들에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눈치다. 누구나 꼰대 소리보다는 센스 있고 지적인 선배라는 평가를 듣고 싶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잔소리 많은 부모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자녀가 잔소리로 들으면 소용이 없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듣지 않더라도 계속 얘기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어른들의 희망사항이고 착각이다. 아이들은 아무 때나 잔소리를 반복하는 부모를 꼰대 부모라고 생각한다. 꼰대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와 소통이 안 되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소통이 안 되는 대화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꼰대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어떻게 대화하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부모는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자녀와 대화해야 한다. 첫째,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하며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쓸데없는 자기 자랑을 하면 꼰대 부모가 된다. 아이의 미숙함을 보며 아빠는 네 나이 때 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어.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공부를 잘했어.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난 네 나이 때 세상이 험한 것을 빨리 느끼려고 철이 일찍 들었단다. 혹시 자녀에게 이런 의미로 말한 적이 있는가?
이런 대화는 의도가 좋았더라도 부모와 자녀를 비교하며 아이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화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업무에 미숙한 후배에게 자네는 지금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만 난 입사 초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난 그래도 눈치껏 그 힘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해냈다고. 다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야. 자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여건 문제가 아니라 자네의 마음가짐이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 내 신입 때에 비하면 자네의 노력은 명함도 못 내밀어. 이 얘기를 듣고 후배가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잘난 체를 하시는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부모와 직장 상사의 말은 둘 다 잘못된 표현이다. 부모와 직장 상사는 모두 비교와 지적이 중심인 대화를 했다. 조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조언은 그 상황과 일 자체에 대한 해법만을 제시해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크다.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보는 게 좋아.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 업무 중에 실수 때문에 힘들면 김 과장을 찾아가 봐. 잘 가르쳐 줄 거야. 한 2주 정도 학습하면 익숙해질 거야. 이 대화에는 자기 자랑이 없다. 부모와 자녀, 본인과 직장 후배를 비교하는 내용도 없다. 이 대화는 부모와 직장 상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결 방법만을 전한다. 조언은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법만을 전달하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자랑이 들어가면 대화의 취지가 흔들리고 듣는 사람이 반감을 갖는다. 둘째,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미숙하고 경험이 없으니 항상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점을 보면 그것을 얘기해주고 고쳐줘야 한다고 믿는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듣는 자녀도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 필요성을 느낄까? 부모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과정이 자녀에게 항상 편하고 도움이 될까? 우리는 간혹 사회생활을 하며 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접할 때가 있다. 아, 저건 얘기해줘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고민하다 아무 말도 못할 때가 많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누가 자신의 단점을 말하고 가르치려 들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단점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들기가 쉽다. 부모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자녀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항상 겸손히 경청하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도 어른과 같다. 자신의 미숙함을 얘기하며 가르침을 주는 부모의 조언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부모가 자신의 단점을 말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럼 아이가 실수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야 하나요? 그건 양육자로서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는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물론 부모의 가르침과 조언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와 대화할 때 부모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다. 부모는 자녀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눈에 보인다고 너무 빈번히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가르치기와 지적을 남발하면 아이가 부모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한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정작 중요한 얘기를 들으며 지겨움을 느끼기 쉽다. 어른들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가? 그런 노력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애정이다. 조언은 힘든 일이다.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듣는 사람도 상대방이 조언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심기를 살폈다는 것을 알면 고마움을 느낀다. 어떤 면에서는 조언의 내용보다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 상대방의 배려가 더 깊은 감동을 준다. 어른들이 그에 감동하듯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얘기를 항상 잔소리로만 듣는 건 아니다. 아이에게도 어른의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그때까지는 자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후원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자녀가 원하는 소통법. 대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두 단어의 뜻은 다르다. 상대방을 마주보고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서로 뜻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 장시간 대화했는데 공감하는 것이 없다면 참 답답하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답답함은 더 크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했는데 담벼락에 대고 떠드는 느낌이 들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다. 이유가 뭘까? 왜 대화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걸까?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속으로는 상대방을 나보다 부족하거나 내가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통의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만 고집할 때 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보다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나이 어린 자녀를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아직 어리니까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해.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와 같은 식으로 말한다. 이 대화를 요약해보면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해. 라는 말이다. 이런 대화는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자존감 약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겠는가? 부모는 자신의 소통 방법이 아이의 자존감을 약하게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실어주는 소통은 어떻게 할까? 나이가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아. 꿈이 자주 바뀌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무엇을 하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를 경험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용기를 내. 아빠는 너를 항상 믿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믿는다는 사실,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소통법이다. 또 부모는 자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의 도움을 원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길 원한다. 도움을 받더라도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르길 원한다. 아이들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부모를 의존하더라도 자신이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 싫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당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고 친구와 선생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부모는 자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어린애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이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아이가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은 내면의 사회적 개념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데 익숙해진 아이는 자기 생각을 더욱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소통을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파트도 있거든요.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 표현을 거칠게 한 마음속 감정의 점검. 삶이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하면 언어가 거칠어진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기 바쁘다. 우리는 지인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
난 네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표현해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거 안 도와줘? 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 맞아? 라고 거칠게 말할 때가 많다. 약속 장소에 늦게 온 친구에게도 지금 몇 시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야. 라고 나무라듯 표현한다.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은 친구의 답변도 부드럽지 못하다. 차가 막혀서 늦어진 걸 어쩌란 얘기야? 왜 이유도 안 묻고 짜증부터 내? 만약 난 네가 시간에 맞춰서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연락도 없이 늦어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지 않나 걱정했어. 라고 말했으면 친구도 차가 막혀서 운전에 집중하느라 연락을 못했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누구나 부드러운 표현을 좋아한다. 온건한 표현이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표현을 까칠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쫓기고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말투가 바뀐다. 힘든 일을 겪고 상처를 받다 보니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생긴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말했다. 19세기 초를 잠시 살다간 푸시킨의 시가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을까?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 고왔던 마음이 어느 순간 상처 입고 거칠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차가운 현실에 부딪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에 상심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있는 것이다. 푸시킨은 말한다. 삶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매질을 하더라도 잘 견뎌야 한다. 그 시간은 결국 지나간다. 그리고 기뻐할 날은 반드시 온다. 힘들었던 시간은 훗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울한 날들도 잘 이겨내야 한다. 언어 표현이 거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남아있다.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 습관은 단순히 표현력 점검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마음속 감정들을 순화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마치 몸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기침하고 열이 나는 것과 같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이 언어 표현을 거칠게 한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덩달아 내 마음도 편하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실수해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여간해서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민망해하며 조심스럽게 한마디 조언을 한다. 그때도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알고 지낸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주변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혼 후 원만하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언어 습관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까칠한 말투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해서 대화의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안식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 두려움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 또는 현실에 부딪히며 자라난 마음의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나쁘고 해롭다고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또한 마음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하자.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한다 해서 그 감정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주면 안 된다.
또 부정적인 감정을 누구나 간직하고 사는 내면의 필수품쯤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유용하게 쓰일 항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힘들고 버거운 삶의 짐을 들어 올리다 파열된 감정의 근육들이다. 우리는 상한 감정을 잘 달래고 그 위에 이해와 위로의 연고를 발라주어야 한다. 그러면 항체가 생긴다. 자신을 괴롭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어려운 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뀐다. 그런 건강한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멋진 자신감이 생긴다. 언어 표현도 한결 여유로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사람은 사회적 성공, 주변의 인정,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질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도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안타까운 일이다. 좋은 언어 습관은 이혼 후 삶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꼭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습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상처도 회복시킨다. 나와 지인에게 새 힘을 주는 언어 습관은 주변의 인정과 사회적 성공을 부른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의 언어는 긍정적이고 부드럽다. 상대방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 사람은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한다. 그래서 언어 표현이 중요하다. 부드럽고 사려 깊은 표현은 이해의 폭을 넓혀주지만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은 갈등을 일으킨다. 귀가가 늦은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지금이 몇 시야?" 라고 질문했다. 남편은 그 말을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라는 핀잔으로 듣는다. 아내가 말하려던 것이 남편이 알아들은 대로 늦은 귀가를 혼내고 화내는 것일 뿐이었을까? 화내는 것 말고는 전할 용건이 없었던 걸까? 아내는 남편이 추운 날 술에 취해서 어디 미끄러져서 다치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많았다. 걱정은 되는데 연락하자니 일에 방해될까봐 전화를 못했다.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화가 났고 표현이 거칠어졌다. 그런데 "당신 지금 몇 시야?" 라는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의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만약 아내가 "나 당신 걱정 많이 했어. 연락도 없이 늦어져서 추운 날 어디서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단 말이야. 라고 표현했다면 남편도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아마 남편은 "미안해. 거래처 사장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 사람 말을 못 끊겠더라고. 자리를 떠서 전화할 수가 없었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첫째는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아. 내 얘기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 이건 너로 시작하는 대화법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 얘기에 집중해 주길 바래.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어." 는 나로 시작하는 대화법이다. 이 표현은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대화법이다. 대화하는 데 유익한 긍정적인 표현은 나로 시작하는 대화법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너로 시작하는 대화는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마음에 좋은 감정을 남기는 긍정적인 대화는 긍정적인 언어 표현이 있을 때 가능하다. 긍정적인 언어 표현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혼 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이고 좋은 언어 표현에 익숙해져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혼과 전혀 상관없이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느끼는 바가 참 많은 파트여서 이렇게 따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